1월 8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이 젠슨 황의 키노트가 하나의 이벤트였었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이벤트를 소화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시장은 다시금 또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크리티컬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적 수치는 나오는 대로 전화 연결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일단 뉴욕 증시 흐름 어땠는지부터 복기를 해보시죠. 뉴욕 증시는 아쉽게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CES가 아주 화려하게 또 본격적으로 개막을 알린 가운데 시장도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술주 중심의 강한 투매가 발생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9%까지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시장 하락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던 것은 국채금리의 폭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채금리의 폭등을 야기한 것은 오전장에 발표됐던 이 각종 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11월 구인 건수가 809만 건으로 예상치였던 770만 건을 대폭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54.1로 발표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죠. 그 순간에 10년물 금리가 8bp가량 치솟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정확히 그때부터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이 낙폭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국채금리를 지속적으로 부담을 가했던 한 가지의 이벤트, 지금 대규모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10년물 국채 390억 달러가 발행이 됐는데요. 입찰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금리는 4.68%, 2007년 이래 최고 수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국채 입찰 건들이 아직 더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 국채금리의 상승 압박이 지속될 거라는 경고성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의 내러티브는 Good news is bad news로 전환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미국 증시가 높은 국채 금리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거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이 금리의 향방을 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특징주들인데요.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153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시점부터 낙폭을 벌리면서 6.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도 4.1%의 하락, 그리고 AI의 대표 수혜주인 팔란티어 역시 8%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6%나 급락, 어제 있었던 CES, 젠슨 황의 기조연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마 그 현장 영상들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기술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PC용 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거기다가 도요타와 깜짝 파트너십까지 발표를 했죠. 이를 위한 차세대 컴퓨터 토르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개해 준 것은 좋은데 다만 투자자들이 진짜로 기대하고 있었던 블랙웰 그리고 차세대 GPU 플랫폼 루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부재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렇게 울었지만 일부 수혜주들은 웃는 양상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 2.7%, G7 메모리 칩이 새로운 GPU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따라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라이다 관련주 회사는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29%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이 오로라의 하이엔드 라이다가 무인 트럭 기술 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소식이 루미나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노비즈테크 등의 라이다 관련주들의 시세까지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피해주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해주인 이유는 엔비디아가 기존에 투자를 했거나 기존에 협력하고 있던 기업들인데 이번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만으로도 실망 매물이 출회된 건데요. 대표적으로 사운드하운드 AI가 10%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뉴욕장 업앤다운 테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조류독감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조류독감 감염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죠. 거기다가 CDC가 2주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모더나의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선런, 지금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태양광 테마 전체가 시세를 받아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내렸던 쪽을 들여다보자면 금리가 많이 오른 그 피해 테마들, 최근 적극적인 트레이딩이 나타났던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 개발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암호화폐 테마주들 역시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밖에 헤드라인들도 보셔야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데이터 센터 건립에 200억 달러의 외국인 자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UAE의 억만장자, 자신의 지인에 해당하는데요. 최소 2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간밤 여러 가지 AI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가운데 AI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 역시도 있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국내 여러 기업들이 출동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참여 기업들을 아래에 정리해 봤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네, 조금 전에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뉴욕장 마감 바로 이어서 3전 체크해 보고요. 오늘의 포인트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넘버부터 체크해 보시면 매출액의 경우에는 74조 5천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요. 75조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조 3천억 원까지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요. 이 시장의 기대치를 더 밑돌았습니다. 6조 5천억 원으로 발표가 되면서 실적 컨센서스의 하단을 더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외국인의 매도로 또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 오늘장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할지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월요일에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하단 넘버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를 부합하거나 상회한다고 해서 크게 반전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많이 밑돈 6조 원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악재로 봐야 할지 넘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네, 아무리 못해도 7조 원대는 할 거라고 봤는데요. 6조 원대는 실적 쇼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 이익 추정에 대한 하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 삼성전자 주가 바닥을 만들고 또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일단은 쇼크를 어떻게 받아들게 될지 5만 5천 원 선에서 다시금 조정받게 될 삼성전자의 움직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ES에서 젠슨 황의 CEO가 삼성의 HBM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이 공급이 되는 것이 지연돼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를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하게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파운드리라든지 레거시 쪽의 반등 같은 다른 포인트로 포커스를 잡아야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등은 메모리 반도체나 HBM 쪽에서 좀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젠슨 황의 코멘트에서 보면
HBM, 특히나 삼성의 HBM은 설계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이제 내구 소비재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PC나 스마트폰 교체할 경우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원래 당초 올해 HBM 캐파 증설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추가로 30%를 추가했다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파가 70% 증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 3만 장 규모의 기존 디램 라인을 전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재고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커머디티 메모리의 어떤 생산이 일부 이제 좀 조정된다는 부분들은 시장 전반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삼성전자의 오히려 이제 반등 트리거는 파운드리 쪽에서 좀 찾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모멘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제 젠슨황 CEO의 기조 연설을 영향을 받아가면서 IT 투톱이 같이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도 결국은 외국인 매도로 전환되며 2%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간밤에 보니까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내일 만날 거다라는 젠슨황 CEO의 발언이 또다시 불을 지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캐파 확대도 있고요.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힘이 쏠릴까요? IT 투톱의 온도차 벌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 경쟁 우위가 갈수록 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40% 캐파 증설에서 70%로 30%포인트를 증설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 같은 이제 ASIC 칩들에 필요한 HBM 수요가 가미가 된 거거든요. 원래 SK 하이닉스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수적으로 좀 캐파 증설을 생각했는데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웰의 발열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BM의 전성비, 그러니까 전력 효율을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더 HBM의 어떤 기술력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HBM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의 HBM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의 그 기술 방식 대비해서 30% 정도의 어떤 발열 성능이 좋은데, 그런 것들은 또 전력 효율 면에서 20%나 3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제 지금 구도 자체가 HBM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제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같이 조정을 받았고 마이크론 쪽의 연결고리만 살아남았고요. 삼전은 또 악재를 소화하게 될 텐데 전략 배분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올 1분기 늦어도 좀 더 길게 가면 2분기 그래서 짧으면 3, 4월 좀 더 길게 가면 4, 5월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날 수 있는 랠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사이에 허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제 취임하고 직후에 행정명령으로 엄청난 또 그런 조치들을 쏟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기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 추세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하루 단위로 3천억 이상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월요일 같은 경우도 2천억 이상의 매수를 했고, 어제도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수급은 꽤 양호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국내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 AI 쪽에 이제 뭔가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기업들이 좀 더 탄력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I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압축 전략 유효하다 정리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꼭 봐야 할 반도체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나온 것은 말씀드린 대로 6조 5천억 원. 하단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정말 쇼크 수준의 영업이익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희 월요일 시간에도 이영수 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번 4분기 실적의 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올 한 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를 토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월부터 1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대에서 다시 한번 다음에는 7조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1분기 이익 추정치까지 다시 한번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악재는 맞겠죠. 결국은 상반기에 메모리 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그 정점을 지나는 바닥을 언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된 이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에 대한 증권가의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앞판 잠깐 보고 갈까요?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SK 하이닉스 쪽으로 밸류체인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움직임에서 또 오늘 더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체인 삼성증권에서는 TC본더 관련한 한미반도체와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계속적으로 보자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공정 장비 TC 제외하고 봤을 때 PSK 홀딩스 쪽으로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 봤습니다. 검사 계측 장비 쪽으로는 넥스틴, 테크윙 어제는 엇갈리면서 반도체 쪽으로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밸류체인 AI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좁혀갈 가능성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소화하고 또다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반도체 밸류체인 단에서의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SK그룹과 관련된 CES 액침 냉각 기술 소개입니다. CES 모멘텀이 어제 많이 약화가 되면서 젠슨왕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블랙웰에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탑재된 것이 불을 지폈던 것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이번에 HBM 5세대도 발표를 하고 SK그룹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발열 솔루션을 위한 이런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버 내부에 특수 액체를 넣거나 그 서버 자체를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의 액체 냉각은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이 시장도 함께 커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은 이번에 SK 엠무브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22년 국내 최초로 냉각 플루이드 개발 들어갔고요. 미국의 이 액침 냉각 기술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GRC에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델과 협업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SK텔레콤은 SK 엠무브에서 이 같은 기술 개발에 먼저 나서면서 이 기술을 앞세워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SK그룹 내부 안에서는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이 이 같은 움직임에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에는 32억 달러 규모까지 액침 냉각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는데 자, 어제 움직임은 이 SK그룹이 CES에 이 같은 전시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테마단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KN솔, 워트 상한가 같고요. 워트는 장중 변동성도 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단 삼성공조, GST까지 모두 다 급등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 한다면 사실상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우리 국내 정유사들이 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SK그룹 안에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GS칼텍스는 재작년 말에 액침 냉각유를 출시했습니다. S-오일 마찬가지고요. HD 현대 안에 있는 자회사 현대오일뱅크도 미국 GRC로부터 프로그램 인증 획득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정유사들의 이 주가 키팩터는 확실히 액침 냉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커모디티, 시클리컬 그리고 국제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도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을지 긴 관점에서 눈여겨보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CES 모멘텀이 약화되고 이벤트 다른 쪽으로 시장 눈이 많이 쏠렸었죠.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사실상 이 학회 모멘텀이 작년처럼 예전 과거처럼 아주 강력한 제약 바이오의 상승 트리거가 되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영향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로벌 파트너십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빅파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신약 파이프라인과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을 잡기에 매우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셋도 이번에 호실적 종목들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눈여겨보자. 탑픽은 리가캠바이오 이번에 참석하죠. SK바이오팜, 클래시스도 이번에 참가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메인 트랙을 담당하게 될 텐데 바이오 의약품 CDMO와 관련된 경쟁력, 사업 비전을 장기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인하 정책과 관련돼서 이번에 CDMO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코멘트 주시하셔야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알테오젠도 이번에 공식 초청으로 파트너사로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어제 또 3%가량 올랐습니다. 작년 대장주이자 바이오의 새로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알테오젠이 올해에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재평가 상승 촉매제를 맞이하게 될지 움직임 눈여겨보시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